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와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추고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둔화하게 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그 덕분에 2,500선을 회복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의견과 아직 때으른 기대라는 분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최근의 주가 반등이 계속 지속될지, 앞으로의 주도주가 뭐가 될지에 쏠리고 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바로 그 궁금한 질문을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던져보지요. 중국이 22년 만에 대만과 관련한 백서를 발간해서 눈길을 끕니다. 대만을 대만 특별행정구로 지정해서 홍콩과 같은 일국 양제, 즉 한국과 두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데,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올 들어서 계속 내리기만 하던 주가가 최근에는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죠. 이게 드디어 올라가는 시작이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러다가 다시 약세로 접어들 거라는 전망도 여전하긴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궁금한 질문들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생각될 만한 재료들이 좀 있긴 했었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지표가 예, 어쨌든 이제 정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 예, 이게 좀 굉장히 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한번 시장이 크게 하락했었을 때 네, 섣부른 정점의 기대를 한번 품었다가 음, 그게 무너지면서 시장이 2차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는 유가도 좀 많이 내렸고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가격들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도 내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지만 네, 정점을 찍은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은 점, 그럼 이제 물가는 정점인데 여전히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있으면서 시장은 이에 따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그래도 타이트해서 구직난이 없다는 점, 실업자가 적다는 거.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금리가 빠르게 또 올라간 거기도 한데, 맞습니다. 예. 여전히 그것도 호재로 해석하는 양날의 것 검이라고 같고, 봐야 되겠죠.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올해 초에 이런 숫자가 나왔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러니까 이 조선모사 같은 네. 거죠. 요즘 나오니까 야, 그래도 신고가 경신 안 한 게 어디야 물가가 라는 식으로 좀 긍정적인 해석으로 도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당분간 계속 오를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래도 정점은 찍었다 하는 의견도 있고, 어느 쪽이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느끼세요? 현재 있는 설득력은 정점을 찍었다라는 게 설득력은 더 있는데 문제는 이 8.5%인 물가 수준이 빠르게 낮아질 거냐 네. 또는 어느 정도 선에서 물가가 유지되고 있을 거냐 관건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은 안정이 되고 있지만 실제 물가에서 향후에 물가 상승이 고착화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여부는 흔히 얘기하는 임금, 사람 가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월세, 렌트비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에 있는 집세도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게 좀 빠져줘야 좀 안심하고 물가가 추세적으로 크게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현재는 지표만 낮아졌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두 지표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이라든가 또는 미국에 있는 집세 이런 것들의 하락이 확인이 되어야 이제 추세적으로 물가도 하락하고 그 하락세도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왜 올랐는지 질문을 드려보면, 그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이 차질이 생긴 거, 네.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오른 거를 꼽았는데, 이 두 가지는 좀 잦아질 수 있으나 말씀하셨던 임금 상승 그리고 월세 상승은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무관하고 코로나와도 큰 관계 없는 거니
이게 좀 잡혀야 되는군요. 이제는. 맞습니다. 이게 잡히지 않으면 사실 그 주거비라는 게 미국의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중이 있고 또 이제 임금 상승발 혹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이게 보통 나선형 임금 인상발 물가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악순환이죠. 예, 고착화가 됩니다. 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오른 만큼 기업들은 그 임금을 반영을 해서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되고 네. 물건 가격을 올리면 또 사람들은 또 임금 올리려고 하고 이게 제일 생활비 더 악순환이라고 드니까. 봐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는 오르긴 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로에 서 있는 게 가장 핵심이 뭐 렌트비도 중요하지만 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 미국 그 보면 임금이 왜 자꾸 이렇게 오를까? 경기도 뭐 그리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도 이제 팍팍해지고 그러면 외식도 덜하고 그러다 보면 식당에 조금은 덜 필요하고 당연히 그럴 텐데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도 좀 꽤 하는 것 같더군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뭐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적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꼽히는 게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내구재 수요가 많았다라면 네. 이제는 이제 보복 소비 중에서 서비스업 소비, 즉 여행이라든가 서비스업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네. 이 폭발적인 소비에 비해서 사람들이 없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만 이번에 코로나로 650만 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통틀어서 42만 명 사망하셨으니까 이거를 감안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셨고요. 1, 2차 세계대전의 그렇습니다. 10배가 예. 사망자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사망자도 늘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계층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전후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번 질병으로 은퇴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사망은 아니라도 그렇죠. 많아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요즘 우리나라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일자리들이 서로 이게 주거 이전에 자유가 있어야 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자리도 찾게 되는데 미국도 또 미국과 여러 국가들의 이런 어떤 상호 교류도 아직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만큼 사람이 보강되지 않은 원인들도 작용하고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육아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던 분들도 네. 아직 집에 있는 경우도 많다. 안 들어오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나타내는 게 노동시장 참가율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내가 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 노동시장 네, 네. 참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분들이 복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아직까지 임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고점은 맞을 수 있으나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안전하게 빠르게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아주 풀린 것도 아니고 여행이 아직 다 열린 것도 아닌데도 말씀하신 대로 이 모양이면 사람 구하기 더 어려워지겠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학술기관에서도 나온 자료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소득 일자리들 네. 예컨대 무슨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런 분들에는 최근에 조금 약간 순환을 좀 겪고 있죠. 오히려 그분들은 네, 해고를 당하고 일자리가 있고, 없어서.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좀 블루칼라라고 불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선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용접하실 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거 보면 사실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서로 간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일자리와 이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네. 이런 혼란들이 계속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요즘 주식시장 오르는 건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제일 큰 것 같고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좀 그래도 물가도 정정 찌는 것 같고 희망이 좀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일까? 일시적이라면 지금 따라가서 주식 사는 건 좀 위험하고요. 추세적인 상승이다. 돌이켜보면 한 달쯤 전이 저점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따라서 사는 게 좋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쉽지는 않겠으나 어느 쪽을 좀 더 비중을 두세요? 사실 주식시장은? 어느 쪽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한 번 더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예. 뭐 우리가 알고 추세적인 하락의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찍어서 네. 이제 추세 상승 전환을 위한 시장일 수도 있는데 그건 지나봐야지 하는 건데 네. 두 가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곧바로 올라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뭐 현재까지는 조금 더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4분기 흐름으로 갈수록 네. 여전히 한 번 정도는 더 지수가 내려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이게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외바닥은 없고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통해서 바닥을 통상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라면 첫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반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단 경기 침체라는 게 한 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침체까지 올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정도가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생산과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와야 실제 미국의 물가 또는 한국의 물가가 잡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얼마 전에 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지금부터 중립금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부터 중립금리라는 얘기는 앞으로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이건 긴축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는 금리를 얼마 올리든 올리는 만큼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담만큼 예. 경제는 어찌됐든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그런 어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한 번 더 반영하는 국면이 남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래서 뭐 시장의 기대대로 올 연말 안에 저 휴전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유의미하게 이루어진다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장기화된다라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꺾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든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중 바닥을 찍는 또는 삼중 바닥을 찍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원래 그때 바닥은 판단하셔도 안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닥은 외바닥이 없다면 그 네. 말은 저점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다. 그렇죠. 즉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쿵쿵쿵 여러 번 그 바닥과 터치하듯이. 이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러 번 통통통 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두 가지를 확실히 나눌 수가 있는 게 경기를 해치지 않는 일시적인 쇼크는 V자 반등이라고 보통 그러죠. 네. 뭔가 우리가 일시적인 쇼크.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2, 3년 있었지만 한 번에 쇼크 일어나고 또 반등도 한 번에 했죠. 네, 네. 이런 것들. 또 예전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쇼크가 있었지만 한 번에 반등을 했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일시적으로 큰 쇼크가 오면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을 주지만 지금처럼 경기 이슈가 걸린 문제,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로 가고 이런 문제가 걸리면 사실 경기가 전환되라는 것까지는 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산업의 전환도 있기 마련이고 네. 아마 제가 볼 땐 두 번째 여기서 한번 오르고 나서 다시 내리는 과정에서는 산업의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있었던 기존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조금 엔진이 식어가는 모습 그리고 향후의 시장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과 관련된 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좀 힘을 받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왜 그런 있다고 봐야 힘의 되겠죠. 이전이 생길 거라고 보세요? 기존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기업 또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많이 깨닫기 시작을 하고요. 특히 각국 정부가 이 안 좋아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재정 정책을 내게 됩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화 정책은 시장에 돈을 뿌려주지만 네. 재정 정책은 그 돈이 갈 방향을 마련해 주는데 어디에 뿌리느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법안이라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있는 돈들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들었으면 하는 얘기가 좋겠다.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성장 엔진을 바꿔가겠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또 기존에 있던 종목들 한 번 더 빠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니까 이런 전환 과정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한 번 더 이렇게 흔들림이 있고 변동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친환경 뭐 전기차 이런 쪽은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도 꽤 각광받던 산업은 아니었습니까? 각광받긴 했는데 이번에 법안으로 인해서 더 강화가 되는 거고요. 예.
기존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유의미하게 좋아지긴 했었지만 나름대로 힘은 좀 덜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법안으로 대해서 이제는 재정 지원 또는 세금 지원을 받게 되니까 훨씬 더 탄력이 좀 강해지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또 나쁘지 않은 게 뭐였냐면 이 법안 자체가 자꾸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럼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사실 한국 기업하고 중국 기업이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중국 기업을 그 자리에서 빼게 되면 네.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점유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법안들을 많이 뜯어보면 자, 내년 내후년부터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네.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선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지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 그 법안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음. 바꿔 얘기하면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설비 투자를 더 해야죠. 빠르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어떤 혜택들이 맞물리면서 그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공장 세우더라도 한국산 부품 설비를 갖고 가서 세우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보통 이제 설비 투자를 할 때는 해당 기업들과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은 건설업체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니까? 영업비용 비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 삼성전자가 뭐 그쪽에 가서 짓는다면 물산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현대자동차 하면은 위아라는 기업 있죠. 현대위아. 네. 이런 네. 기업들이 가 설비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라고 본다라면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뭐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고 이미 그것들에 대한 반응이 시작되면서 시장에서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는 그래도 조금 활발하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을 예상하고 지금부터 사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중 바닥, 삼중 바닥 확인하고 투자를 시작하든 과거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이른바 미국에서는 뭐 나스닥이나 S&P의 대표적인 종목인 팡 그런 쪽이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선수들이 나타나서 수익률을 높여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 현재는 건가 그렇게 보네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통상 주식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마무리하고 네. 그동안 강했던 상승을 마무리하고 약세장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 엔진이 꺼진다는 얘기하고도 같고 네. 그다음에 다시 상승세가 된다는 얘기는 그 엔진이 다시 가동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엔진이 이끌 가능성이 높고 또 현재 미국 정부도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전에 있었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들이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그 이전에 있었던 양극화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최근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을 보면 사실 수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지만 피해는 크지는 않지만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세금을 좀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 네. 기업들한테. 예. 그런 어떤 측면들도 있겠죠. 물론 디지털 경제라는 게 여기서 꺼지는 건 아닐 거고 또 향후에도 단순히 이런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한 무슨 자율주행도 있고 또 나중에 메타버스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관련 기업들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있는 모든 기업들이 오르는 모습은 아닐 거고 네. 그 안에서 또 그 산업에 특화된 기업 중심으로 재편돼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연말로 접어들면 미국에서도 한번 중간 평가인 선거가 있고 네. 중국도 정권 교체기라면서요. 그래서 네. 시진핑이 권력 상황은 굳건합니다만 계속 긴장하고 여론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주도자들이 요즘은 가장 여론 변화에 민감한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다양한 정책을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그게 이제 그 이벤트가 다 끝난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는 그런 시험 다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양쪽의 정책이 좀 바뀌거나 즉 미국도 물가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양국의 중요한 선거 이벤트는 시장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주겠습니까? 우선 뭐 시진핑 주석 이렇게 등극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라서 그 자체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중국은 오히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은 뭐냐면 현재 중국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너무 많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제대로 된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크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가 활발하게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음.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도 맞았던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mRNA 백신을 네. 7개 정도를 개발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고 이거 지금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올 가을에 그 임상 실험이 성공을 하면 아마 올 겨울에 들어서는 그 백종을 접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럴 경우는 오히려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우선 중국의 백신 접종 여부, 이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역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저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장과 하고 분류가 있고요. 더 잘 돌아갈 수도 네. 있다. 예. 또 그게 아니라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 연말로 갈수록 사실 고용 시장이 식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고용 지표는 좋지만 그 고용 지표하고 최근에 나오는 개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하고 많이 미스매칭이 나는데 예. 어쨌든 금리를 오르면 경기가 식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경기는 좀 식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증시에 나쁘지는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영업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 놓치기 쉬운 나라밖 경제 소식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22년 만에 백서를 하나 발간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네, 뉴스네요. 맞습니다. 무슨 백서예요? 이 보통 대만에 대한 얘기가 음. 실려 있는 건데 네. 백서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부가 내놓는 공식 보고서 같은 겁니다. 네. 영어로는 그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상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음. 영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두고 원래 했던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겉표지가 백색이어가지고 그래서 화이트 화이트 페이퍼. 페이퍼, 네, 그렇게 부릅니다. 뭔가 두툼한 보고서군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시진핑이 통치를 시작하고 처음 내놓은 백서는 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목은 대만 문제와 중국의 새시대 통일. 근데 이게 지난 1993년과 2000년에 대만 백서가 이미 발행된 적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최신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보고서인데 그렇습니다. 2000년에 나오고 이번에 22년 만에 그럼 처음으로 또 업데이트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음. 예, 과거 그 두 차례 백서가 나올 때도 항상 무슨 예민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직후에 내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또 중국이 군사 훈련 중단을 공식 선언한 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예. 뭐 미리 준비는 해왔지만 이 발표 시기를 조금 앞당긴 거죠. 네. 예, 근데 제가 어제 이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중국어로요? 아니 영어로 번역된 거를. 영어로. 예. 예. 네. 근데 역사적 기록들을 이렇게 쫙 들면서 대만이 중국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거의 뭐 고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쳐 연도별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네. 대만 통일의 정당성을 설명한 게 거의 이 보고서 내용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더라고요. 대만은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국가였던 적이 별로 없다. 그렇죠. 대만은 국가였던 적이 없다. 시간은 항상 우리 편이었다. 네. 뭐 이런 거죠. 근데 본인들이 대만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아주 길게 설명을 한 건데 과거부터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대만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고 또 통일이 되면 중국이 제공할 대만 국민 대상 복지 계획, 뭐 예를 들면 물 공급 계획이라든지 네. 뭐 중국 본토 주거 허가권이라든지 출입 패스 같은 거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통일이 되면 문화, 교육, 의료 협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공자원 공유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과 대만이 통일이 되면 대만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 다 인정해주는 일국 양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국가 이체제. One Country, Two Systems 이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홍콩의 중국 땅이었을 때도 맞습니다. 시스템이 서로 달랐는데 중국 본토와 홍콩은 네. 그런 거 하겠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평화롭게 대만을 통일할 건데 최악의 경우 무력도 쓸 생각이다. 네. 대만 국민을 목표로 한 거는 절대로 아닌데 어쨌든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쓸 거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음. 만약에 뭐 개인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우리의 통일 계획에 딴지를 걸거나 방해를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방해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라는 이런 내용들이 경고를 수차례 언급한 들어있다.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동일한 흡수합병이 아니라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일국 양제를 적용해서 대만의 기존 시스템은 우리가 존중하고 유지해 줄게 라는 내용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 특별행정구라고 표기했듯이 대만을 대만 특별행정구로 지정을 해서 홍콩식 자치를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중국 정부는 그 한 국가의 두 체제를 갖도록 인정해 주는 게 최선의 접근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체제가 하나의 국가에 종속되어 있고 하나의 국가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했어요. 예. 근데 이 내용은 그 중국이 이전에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정치 참여를 좀 친중 성향의 자기들이 말하는 애국자로 제한하기 위해서 썼던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만의 현재 사회 제도와 어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할 거고 뭐 법적 권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사유재산도 완전하게 보호하고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언급이 돼 있었어요. 네.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했던 일국 양제 경험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었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대만은 이 중국의 백서 내용도 읽어보고 반응도 나왔을 것 같은데. 반응 나왔죠. 그 외신 기사 속 표현으로는 네. 이 highly unacceptable, 그러니까 정말 극도로 강하게 거부한다. 매우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네.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오직 대만 사람만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국내 기사를 보니까 좀 대만 입장이 자세히 표현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외신에 나온 대만의 생각을 좀 더 전달을 해드리면 네. 중국은 지역적 불안의 근본 원인을 만드는 국제적인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악의축. 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으며 음. 일국 양제 시스템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우리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이 군사훈련이라든지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허위 정보 같은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백서까지 공개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통일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백서 자체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큰 업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네. 대만과 통일을 조금 더 앞당기려는 중국의 어떤 확고한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그 중국과 대만 사이의 이런 긴장감이 이미 산업계까지도 옮겨졌죠. 대만의 애플 휴대폰 조립 업체죠. 폭스콘. 예, 폭스콘이 당초에 중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칭화 유니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대만 당국이 나서서 투자를 철회하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만 정부 관료들이 이 투자건을 국가 안보 문제 수준으로 격상을 해서 승인을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대만이 중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거는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최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를 좀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네. 중국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 건설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얘기 좀 하나 들어보죠. 요즘 우루과이에서 중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아주 희한한 비즈니스가 생겨서 그 나라에서는 꽤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어떤 겁니까? 일단 우루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나라는 소의 나라입니다. 카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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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 음메. 예. 예. 우리나라의 1등 수출품은 반도체죠. 예. 근데 전체 수출의 20% 정도가 반도체 수출인데 네. 우루과이는 1등 수출품이 소고기입니다. 아, 소를 많이 기르나 보네요. 네. 음. 소를 얼마나 많이 기르냐면 예.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20명이 있으면 소는 한 마리쯤 있거든요. 비율이 네. 예. 근데 우루과이는 사람 한 명에 소가 4마리가 있습니다. 와. 그 소는 누가 키워 하면 이제 우루과이 사람들이 다 키우는 거예요. 네. 네, 사람보다 소를 만날 기회가 4배나 더 많은 나라 우루과이는 당연히 소고기가 주식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하고 우루과이의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 거의 자기 체중 정도로 먹는다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쌀을. 그러니까 우루과이도 우루과이는 1인당 소고기를 1년에 네,
한 끼에 거의 소고기 한 공기씩 매번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쌀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음. 라면에 소고기 넣어 먹고 김 대신 밥에 소고기를 싸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 나라는 그러면 소 기르는 축산업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처럼 중요한 산업이겠네요. 그렇죠. 음. 이 나라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소, 방금 말씀하신 주신 대로. 또 예. 하나는 축구. 우루과이 축구. 네, 참고로 우루과이가 제 1회 월드컵 개최국이자 1회 월드컵 우승팀이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네.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꽤 있겠네요. 네. 제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우루과이에서 소를 기르는 방법은 우리나라 쌀농사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없는 소작농이 벼농사를 지으면 이 땅 주인하고 반반씩 쌀을 나누는 관습이 있었듯이 예. 우루과이에서는 소를 기를 땅, 목장이 없는 사람들이 목장 주인에게 자기 소를 맡기고 나중에 그 소를 팔면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는 비즈니스 관행이 있었습니다. 위탁 경영 내지는 뭐 소작 축산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목장 주인이 내 소도 기르고 투자자들이 맡긴 소도 같은 목장에서 기르는 거예요. 아, 자기 소랑 남의 소를 같이 기른다 목장 주인들은. 그렇죠. 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문제는 소를 맡기면서 소의 등에 이름을 써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영칠인의 소 이렇게 안 써놓고 다 같이 기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소를 기르다가 소가 죽으면 누구 소인지 모르니까 네. 목장 주인들이 이 죽은 소는 내 소가 아니라 투자자들 중에 한 명의 소다. 네 소 죽었어? 하고 그냥 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우기는 바람에 사실 분쟁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남한테 소 맡기고 대신 좀 길러주세요. 돈 드릴게요. 이런 거는 되게 어렵겠네요. 불안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좀 새로운 방식의 소 위탁 사육 비즈니스가 생겼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모델이기도 하고 뭐 은행 같은 모델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가 소를 사서 네. 목장이 있는 목장 주인에게 소를 예금을 하는 겁니다. 소를 예금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목장 주인이 그 소를 길러서 나중에 팔고 예금한 예금주에게 소를 판 돈 중에 일부를 돌려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더 쉽게 얘기하면 네.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를 사서 맡기는 투자자들에게는 네,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고요? 네, 송아지는 연 7% 정도, 뭐 어느 정도 자란 소는 연 11% 정도를 줍니다. 이자를 준다. 네,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맡기면 송아지 한 마리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면 네, 1년 후에는 그 송아지를 이제 길러서 만약에 다 처분한다 싶으면 그 송아지를 얼마에 팔았던 107만 원을 돌려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 예금주들, 이게 소를 예금한 예금주들은 정해진 이자만 받아가는 거고 네. 소가 중간에 죽으면 대신에 여기서 좀 이전과는 다른 게 목장 주인 책임이에요. 아, 은행이랑 진짜 비슷하네요. 우리가 예금한 돈 은행이 어디 잘못 빌려줬다 떼이더라도 네, 정해진 예금 이자는 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과는 이전과는 또 다른 것이 이런 중개를 네. 중간에서 해주는 그러니까 예. 뭐 에어비앤비처럼 투자자와 목장주를 연결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소 한 마리당 연간 $4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건 은행의 예대 마진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를 맡긴 투자자나 중개인의 수입은 고정이 돼 있고 소를 잘 길러서 높은 가격에 팔면 네. 그 소를 기른 목장주가 그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니까 소를 정말 열심히 기르겠죠. 남의 소긴 하지만 나는 이 소를 팔아서는 소 맡긴 사람한테는 연 7%만 딱 주기로 약속했으니 네, 더 비싸게 잘 팔면 이건 내 돈이다. 그렇죠. 그러니 중간에 일부러 뭐 잘 성의 없게 기를 일이 없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자기가 소를 사서 목장에다가 주면서 잘 길러주세요, 잘 자라거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소를 살 돈을 예금을 하면 네. 그 돈으로 중간에 중개를 해주는 회사가 소를 사서 목장에 맡깁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돈을 보내주고 1년 후에 7% 고정이자를 받을 뿐이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예금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 그래서 우루과이 금융감독원이 예. 이거 사실상 금융회사 아니냐? 그러면서 조사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조사 결과 특별하게 뭐 시비걸 포인트가 없어서 뭐라고는 안 했는데 우루과이 금융감독원이 이런 방식의 투자는 우루과이 금융감독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안 돼요. 라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방식을 도입한 후에 목장주들이
소를 더 열심히 길러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네. 투자자들은 내 소가 갑자기 죽을 위험이 사라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소 투자 열풍이 불었군요. 요즘 우루과이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축산업에 무지한 사람도 돈만 있으면 소테크 할 수 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많은데 그들의 소를 기를 목장이 부족해져서 요즘에는 우루과이에서 그 소를 기를 만한 땅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중동이 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렸죠.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서 왜 자꾸 싸움이 많이 일어나지 싶으면 그 동네에서 석유가 자꾸 나오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남미가 세계의 화약고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보통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제일 큰 변화는 석유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석유가 필요 없어지는 대신에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 이 리튬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예. 리튬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 리튬이 이제 석유가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 리튬의 56%가 남미의 리튬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 세 나라에 몰려 있고 또 거기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리튬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앞으로 좀 치열해지면서 이 세 나라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자꾸 이제 거기 가서 간섭하고 뭐 무슨 일 벌이고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리튬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석유는 주로 중동에서 많이 생산은 되지만 그래도 파보면 전 세계에서 다 나오잖아요. 웬만한 땅에는. 네. 우리나라 같이 운 안 좋은 나라에만 석유가 없지. 근데 리튬은 왜 요 동네에만 몰려 있습니까? 하필? 요 동네에만 사실 몰려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 여기서만 나는 거 아니고 전 세계 골고루 있는데 예. 그동안 이 남미에서 캐내는 리튬 가격이 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캐서 쓰자 하고 하면서 발굴을 다소 좀 소홀히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왜 남미의 리튬 가격이 더 쌀까 하고 물으신다면 남미에는 그 지하수를 뽑아서 올리면요. 소금물이 나오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우물물을 먹으면 짜요? 짜요. 네. 어. 그래서 이 소금물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네. 넓은 평야 지대에서 이 수개월에 걸쳐서 말리면 네. 소금 덩어리가 나오고 또 그 소금에는 리튬이 꽤 함유가 돼 있습니다. 염전처럼 네.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평해지대에서 말린다고요? 네. 한참 걸리겠네요. 그럼 다 마르려면. 근데 거기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 네. 리튬을 구하는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제일 저렴한 방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남미에서 리튬을 캐내고 있는데 볼리비아, 칠레 이런 나라들이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네. 리튬 캐내는 염전 시설을 이거 국유화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리튬 생산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죠. 이 정부들은 왜 이 리튬 이 염전을 국유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당장은 리튬을 판 돈을 전부 나라에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유혹을 받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 예. 저 리튬 염전이라도 우리가 국유화해서 네. 정부 재정으로 쓰자.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뭐 자주 벌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면 해외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의 리튬 생산에 참여를 하지 않고 기술도 제공하지 않을 거라서 네.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역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남미의 리튬 생산 방식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몇 달에 걸쳐서 말리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이 네. 야 이거 리튬 때문에 정작 우리가 생활할 생활용수 줄어들잖아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리튬은 똑같은 양의 구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40배 이상 물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이런 거 국민 여론 좀 생각하면 리튬 캐내는 것을 좀 국유화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 나라 정부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도 리튬을 구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전기 자동차 생산에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차질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리튬을 구해야 배터리를 만들 테고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을 텐데 네, 리튬을 어디서 구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다. 그렇습니다. 원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도 그 나라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좋은 나라였는데 네, 그 정권 바뀌면서 석유 시추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나가 너네 이제부터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총 들고 그러는 바람에 그렇죠. 베네수엘라에는 석유 개발하는 기술 가진 기업들이 안 들어가서
그때부터 석유도 못 캐고 지금 그래서 석유 모자라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그쵸. 들었네요. 보통 이런 음. 개발 사업들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좀 기술력도 향상이 되면서 뭔가 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데 네. 국유화가 돼버리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예. 어디 우리나라 홍천에서 뭐 리튬이 발견됐다는 뉴스도 가끔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석유는 없지만 리튬은 혹시 주셨나 우리나라에 하는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예, 나라밖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릴 텐데요.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저희가 한 주간에 방송됐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거 뽑아서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도 방송해 드립니다. 그 시간에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